그동안의 지지저항선 활용 기준점 가운데 이 가격 정독점보다 더 유용한 지표는 없다고 책에서 자부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60년간 매매하고 연구하고 지켜봐왔던 모든 매수 타이밍 포착 기법 가운데 가장 수익이 좋고 일관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책에서 월등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한다 라고까지 강조했던 기법이고요. 이 자금 관리 방법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고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조언이다. 그 추세를 활용한 기법을 초등학생, 중학생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투자자는 수익으로 증명한다 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를 검증할 때 그의 수익률을 먼저 보게 됩니다. 수익률 1000%, 몇십 년간 이뤄낸 수익률이 아닌 단 1년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레리 윌리엄스는 세계 트레이딩 월드컵에 출전하여 1만 달러를 110만 달러로 불립니다. 그의 대기록은 이후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세였던 자신의 딸 미셸에게 자신의 투자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불과 17세의 나이로 투자대회에 출전하여 1만 달러를 10만 달러로 불려 우승을 거머쥡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라이브 강의와 함께 트레이딩을 하여 1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레리 윌리엄스 100만 달러 챌린지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100만 달러 미션을 성공합니다. 총 21번의 라이브 트레이딩 강의를 해서 총 125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고요. 그중 단 2번의 작은 손실만 봤다고 합니다. 그는 라이브로 실력을 증명한 셈입니다. 우수한 투자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투자 실력과 남을 가르치는 능력을 함께 겸비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 배운다는 것은 행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그의 투자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이 책이 레리 윌리엄스의 국내 최초 번역본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고의 트레이더 중 한 명으로 손꼽히며 60년 투자 경험을 보유한 몇 안 되는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딸을 가르쳐 대회에서 우승시킨 경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투자법이 쉽고 효율적이라는 증거이니까요. 실제로 책을 통해 접한 그의 투자법은 매우 실전적이었고 심플했습니다. 그 심플한 투자법을 잘 정리해서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통해 다시 한번의 복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최선을 불어넣어도 책의 깊이를 따라갈 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영상이 나름 적절한 예습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니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7살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리 윌리엄스의 투자 방법을 잘 배운 후 다른 투자 대가들의 방법과 잘 혼합하여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투자한다면 꿈의 10억 계좌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자, 실력이 입증된 최고의 1타 주식 강사 레리 윌리엄스의 투자 세계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사람들은 주식을 할까? 누구나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 밑으로 들어가거나 누군가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그럴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투자는 흥분과 설렘,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이 책을 통해 그간 갈고 닦은 매매 기법을 설명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탈출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미래를 알 필요는 없다. 매매로 이익을 내고 싶을 때 온 세상의 미래를 알 필요는 없다. 자신이 참여하려는 게임에 승산이 있기만 하면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면 된다. 일관성 있는 원칙 혹은 접근법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 정도면 족하다. 3. 평생 직업 트레이더. 내 또래라면 지금쯤 70줄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이 나이면 대다수가 은퇴하여 집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프로그램을 보며 꾸벅꾸벅 조는 일상에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현역 생활이 주는 전율을 느끼며 산다. 시장은 나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보다 더 행운 가득한 삶이 어디 있을까 싶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계속해서 성공하는 트레이더로 남는 방법을 알려줄 생각이다. 4. 가격은 무작위적이지 않다. 가격은 매우 체계적이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이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알파벳을 먼저 알아야 단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듯이 가격 흐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이해이다. 고점과 저점에 대하여 이해하면 가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5. 단기 시장 저점 확인 방법. 나는 간단한 공식으로 단기 시장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일 저점을 중심으로 이를 상회하는 저점이 여러 포진한 상태일 때 이 일일 저점이 단기 저점이 된다. 단기 고점은 정반대이다. 고점을 밑도는 고점이 포진해 있을 때 그중 가장 높은 고점을 단기 고점이라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런 요소들을 유의미하게 조합하는 단계로 들어갈 차례이다. 6. 변곡점 활용 방법. 자, 여러분들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변곡점, 저점, 고점의 정의 및 활용 방법입니다. 자, 이 그림에다가 변곡점, 즉 저점과 고점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고 17살짜리,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리 윌리엄스는 저점을 어떻게 정의를 했죠? 저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주변의 저점 중에서 가장 낮은 저점이 저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점은 어디일까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만 본다고 하면 요 점이 저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저점 중에서 가장 낮은 요게 이제 저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고점은 어디일까요? 가장 높은 고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 요 점이 고점이 되겠죠. 자, 요 점이 즉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들이 다 변곡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저점은 여기 점을 찍을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리고 고점은 여기가 명백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점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저점은 어디일까요? 자,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에다가도 선을 긋겠습니다. 요렇게 그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고점이 어디죠? 여기죠. 그리고 저점은 여기, 고점은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여기, 이런 식으로 쭉 그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 가격 구조의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그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단기 저점이라는 거는 주변 저점보다 낮은 저점, 그리고 단기 매수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라인에서 단기 매수의 영역이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단기 고점이라 함은 주변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이야기합니다. 단기 매도 기준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레리 윌리엄스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변곡점들을 매매의 시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 정말 단순하잖아요. 이 단순한 기법으로 오랫동안 큰 이익을 냈다라고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의 지지저항선 활용 기준점 가운데 이 가격 변곡점보다 더 유용한 지표는 없다고 책에서 자부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의 딸이 17살에 투자 대회에서 우승한 게 납득이 갈 정도죠. 이거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는 단순한 변곡점을 있는 것만으로 시장 가격 구조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변곡점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7. 변곡점의 의미. 하락 추세 중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저점일의 고점을 상회하면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본다. 반면 가격 상승세 중에 고점일의 저점이 하향 돌파돼 하락세가 진행되면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본다. 자, 여러분들 요 말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건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두 문장으로 레리 윌리엄스는 우리에게 좀 더 디테일한 지침을 줍니다. 자, 앞에 제가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레리 윌리엄슨이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이 최저점일의 고점, 요 고점이죠. 고점을 상회한다면, 가격이 상승한다면 요때 단기 하락 추세의 종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최고점일의 저점, 요 조점이죠. 저점을 하회하는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단기 상승 추세의 종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레리 윌리엄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점 1을 기준으로 단기 매수 영역을 설정할 수 있고 요 고점 1을 기준으로 단기 매도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스티븐 니슨이 그해져서 캔들 차트 분석 기법, 거기서 제일 강조했던 게 망치형과 교수형이었거든요. 그건 제가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망치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교수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레리 윌리엄슨의 기법과 스티븐 니슨의 기법을 활용해서 이 즈음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단기 하락 추세가 종료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추세가 전환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보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교수형이 만들어지고 나서 교수형 캔들의 몸통 아래쪽에서 시가가 형성됐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 이 최고점의 저점을 하회하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면 이제 상승 추세가 종료되었으니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 다시 신호를 보고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요 정도 듣고 또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8. 목표 매도 지점과 추적 손절매. 레리 윌리엄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에 팔아야 할지, 그리고 손절매 지점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쉽게 알려줍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바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매도가를 정하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중기 고점에서 최근 중기 저점까지의 변동폭만큼 상승을 보일 때 매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이 방법은 저점 계산할 때도 활용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자는 내 경험상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목표 매도가를 설정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강조할 매도 원칙은 추적 손절매이다. 추적 손절매란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손절매 가격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주가가 상승할 때 직전 저점으로 손절매 가격을 조정한다. 나의 매도 원칙을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장 최근 단기 저점을 하향 돌파할 때. 두 번째, 후속 중기 고점을 형성할 때. 세 번째, 목표 매도가에 도달할 때이다. 자, 지금까지 말한 저자의 매매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언제 매수하느냐? 아까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그것이 요런 중기 저점이나 아니면 최저점, 어쨌든 변곡점 중에서도 저점에 해당할 때 매수할 수 있다. 레리 윌리엄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 당일에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조금 불안하시면 여기서 하락 추세의 종료를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이 3개의 저점 중에서 가장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점을 형성한 날에 고점을 돌파한 날 매수하면 되겠죠. 레리 윌리엄스 기준에 따르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매도 전략입니다. 최근 단기 저점 하향 돌파 시 매도하는 거고요. 중기 고점 형성 시 매도할 수 있고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매도가는 이 중기 고점과 최근 중기 저점의 변동폭을 구해서 이 중기 고점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레리 윌리엄스 원칙에 따르면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차트의 일봉 차트를 지금 가져온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점이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손절가는 언제가 손절가가 되느냐? 이 점의 직전 저점이 손절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 거죠. 요점에서는요. 자, 그리고 계속 주가가 상승합니다. 변곡점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변곡점이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점은 2차 손절가가 되는 거고요. 요 저점이 형성이 되면 요거는 3차 손절가. 그러니까 주가의 직전 저점을 손절가로 계속 높여주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손절가를 설정하면 매우 손쉽고 직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추적 손절가 조정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손절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2차, 3차, 4차 손절가에 매도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익절을 하신 셈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2차 익절가, 3차 익절가, 4차 익절가가 맞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기술적 분석의 책들에는 이런 손절매를 조정한다고 해서 그 조정 손절매 가격을 조정 익절가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더라고요. 2차 익절가, 3차 익절가, 4차 익절가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제가 최초 매도 고려 타이밍이냐? 자, 보시면은 이때 여러분들 중기 고점이 갱신이 됩니다. 매도 전략 중에 두 번째, 중기 고점 형성 시 매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중기 고점을 언제 최종 확인할 수 있느냐? 요때 최종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점의 정의가 뭐였죠? 주변의 고점보다 높은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자, 그러면 이 고점은 요렇게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고점이 아닌 겁니다. 요 고점에서 요 점이 형성이 되어야 이게 고점으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서야 요게 중기 고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매도는 이즈음에서 적절하게 매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요때 34만 2천원에 매수해서 41만 5천원에 매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수익률은 21.3%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레리 윌리엄슨의 투자 스타일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때 매수해서 단기간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면서 요때 매도하는 거죠.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을 활용한다 라는 측면에서도 레리 윌리엄슨의 투자의 효율성, 편의성이 여기서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사실 이 개념은 여러분들 추세를 활용한 기법입니다. 근데 그 추세를 활용한 기법을 정말 쉽고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정말 3살짜리, 17살짜리,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할 수 있게 지금 정말 이 전략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는 이런 시장 구조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을 구조화한 거라고 레리 윌리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시장 구조화의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9. 시장 구조화의 장점. 지금까지 이야기한 시장 구조화를 통해 이후 진행될 가격 동향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고 연구한다면 시장 및 가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점은 확실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한다. 내가 시장 기제를 굳이 시장 구조라 칭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타당한 논리가 존재한다. 이 논리는 어떤 시간 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중, 일간, 주간, 더 나아가 월간 매매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레리 윌리엄스는 자신의 투자법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라는 식의 표현은 다소 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60년 투자 경력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기법을 증명했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 왜냐하면 쉬우니까요. 그리고 성과가 나오신다면 계속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론의 원리는 사실 이 두 가지 추세를 활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리 윌리엄스도 역시 추세를 강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분들 혹은 경험이 많은 분들도 기억해야 할 한 단어, 추세.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추세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죠? 10. 단기 매매에서 이익을 담보하는 핵심. 가격 폭에는 어떤 주기가 있다. 그리고 이 주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작은 가격폭에 이어 큰 가격폭이 나타나고 다시 작은 가격폭이 그 뒤를 잇는 시기다. 이런 흐름은 대개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단기 매매에서의 이익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다. 자, 여러분들, 이 개념 역시 간단해 보이지만 저자는 이 방법을 책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건데요. 자, 요 기법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가격 변동폭은 크작크작으로 움직인다. 자, 요건 여러분들 주봉 차트로 보면 상당히 보기가 편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크작크작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봤습니다. 가격 변동폭은 이렇게 잔잔하게 작게 움직이다가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크게 움직이고,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크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레리 윌리엄스의 이 이론은 스티븐 니슨의 캔들 차트 분석 기법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스티븐 니슨은 일본에서 100년간 이어져 온 캔들 차트를 연구했고 가격 추세의 변화를 큰 몸통 캔들 후에 작은 몸통 캔들이 출현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스티븐 니슨의 책을 리뷰하면서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길짤짤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리 윌리엄스의 크작크작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대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사안이고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시면 분명 무작위적인 시장 흐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책에서 레리 윌리엄스는 이 이론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건 책을 통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변동폭은 크작크작으로 움직인다.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원리가 단기 매매에서의 이익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금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른 대가 역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너무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11. 단기 매매의 비법. 단기 매매에서 비법은 다름이 아니라 매매 기간을 짧게 가져갈수록 이익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인생의 규칙 혹은 투자의 보편적 규칙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이익을 늘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익이 발생하려면 큰 폭의 가격 변동폭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더, 특히 당일 사고 파는 트레이더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시간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다. 당일 사고 파는 투자는 크게 벌 수 있지만 반대로 크게 잃을 수 있다. 단 한 번의 손실만으로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모든 이익은 추세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추세가 없으면 이익도 없다. 추세는 시간과 함수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매에 투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포착할 수 있는 추세 변동폭도 커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겐 데이 트레이딩보다 중기 트레이딩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내 경험상 추세 판단이 틀리지 않으면 대부분 이길 시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형성된다. 이익 포지션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 추세가 생각대로라면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 자, 여러분들 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세 판단이 틀리지 않으면 대부분 이길 시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추세 판단을 잘 하셨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하셨다면 이길의 시가는 내가 매수한 시점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익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잘 하셨다. 매수를 잘 하셨고 그 타이밍이 좋았고 그 타이밍이 추세의 초입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레리 윌리엄스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12. 2에서 5 거래일 내에 승부를 본다. 나는 2에서 5일 동안의 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매매에 임한다. 즉 원칙에 따라 매수했다면 2에서 5일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욕심이 생겨 예정보다 빨리 이익을 실현하거나 매매 기간을 넘겼을 때는 어김없이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3. 선호하는 매매 타이밍. 제가 요거를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요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5거래일 이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익화 모형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건 레리 윌리엄스 뿐만 아니라 스티븐 니슨도 강조했던 수익 모형에 해당합니다. 자, 레리 윌리엄스는 하락 추세의 바닥 부근에서는 저가와 종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의 고점 부근에서는 고가와 종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캔들에 비유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레리 윌리엄스는 캔들 차트를 사용했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캔들로 말씀을 드리면요. 레리 윌리엄스가 선호했던 매수 타이밍은 추세의 바닥 부근에서 아랫꼬리가 길지 않은 장대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반대로 매도 타이밍은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길지 않은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리 윌리엄스는 이 전략을 5거래일 이내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수년이나 지금이나 강력한 매매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스티븐 니슨의 저서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반전 패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리 윌리엄스와 스티븐 니슨이 강조한 것은 크자크 길짤길,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대가들의 이론을 융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도출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레리 윌리엄슨의 이론이고요. 이 부분이 스티븐 니슨의 이론입니다. 자, 레리 윌리엄스는 추세 전환은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길었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점 신호는 아랫꼬리가 없는 장대 음봉이다. 고점 신호는 윗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티븐 니슨이 강조한 바닥 신호, 저점 신호는 망치형이라고 했죠. 몸통이 짧아야 되고 아랫꼬리가 길어야 된다. 아랫꼬리가 몸통의 길이의 최소 2배에서 3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몸통은 짧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도 몸통이 짧고 아랫꼬리가 길어야 된다.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와 스티븐 니슨이 강조했던 것은 이렇게 긴 변동성, 긴 주가의 폭이 있은 다음에 짧은 몸통이 발생한다. 스티븐 니슨도 강조했던 거죠. 추세 반전은 짧은 몸통이 나왔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대가가 강조한 것을 정리한 거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잘 맞아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만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써먹으시고 수익도 내보시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은 5거래일 내에 승부를 내는 유무민 투자자님의 투자법에도 접목을 시키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 방법 책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4. 한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인다. 모멘텀, 추세의 힘은 단기 매매에 이익을 안겨줄 5개 개념 가운데 하나다. 뉴턴은 물체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외부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움직임이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내가 말하고자 핵심도 마찬가지다. 즉, 주식과 상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법칙이 적용된다. 일단 가격 추이가 시작되면 같은 방향으로 그 추이가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15. 자,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신호는 폭발적 가격 변동이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여러분들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을 저자가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이 방법이 60년간 매매하면서 가장 꾸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일관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 가격 변동이 추세를 만든다.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 혹은 하락하면 더 큰 규모의 폭발적 가격 흐름이 발생할 때까지 그 시장 동향이 계속 이어진다. 결국 이렇다. 중심점에서 상승 혹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폭발적인 가격 돌파가 일어난다. 이를 통해 추세가 형성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첫째, 변동성 돌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상승 혹은 하락폭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둘째, 가격 팽창의 시점을 어디로 봐야 하는가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가격 팽창의 정도와 시점을 측정할 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가? 일단 급속하고도 큰 폭의 가격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당일 고가와 저가의 차이인 일일 가격 변동값을 사용하는 쪽을 선호한다. 이 값으로 일일 시장 변동 수준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추세 변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변동성이 증가하는 바로 그 시점을 노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동폭을 적용할 지점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길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시점을 포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동성 돌파 기준으로 나의 경험상 전일 가격폭 대비 50% 이상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둘째, 가격 팽창의 시점 기준으로는 이길 시가가 최적의 기준점이었다. 만약 전일 가격폭이 10이었고 이길 시가가 10에서 형성되어 전일 가격폭의 50%인
5를 추가하여 가격이 15를 넘긴다면 이는 분명 가격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신호이다. 내가 아는 모든 추세 진입 접근법 가운데 지금까지 설명한 변동성 돌파만큼 꾸준히 이익을 내주는 매수 타이밍 포착 기법은 본 적이 없다. 내가 60년간 매매하고 연구하고 지켜봐왔던 모든 매수 타이밍 포착 기법 가운데 가장 일관성이 있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다. 당일 가격폭이 전일 가격폭을 크게 넘어서면 현 시장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매수 타이밍 잡는 법 1이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60년간 가장 꾸준한 수익, 일관성을 보인 기법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했고요. 기준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이것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변동폭의 기준은 전일 캔들에서 고점과 저점의 차이값을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길 시가에 해당 변동폭의 50% 0.5를 곱한 걸 더해주고 그 더해준 값이 바로 매수 고려 가격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요 가격 수준을 넘어선다면 시장에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 가격을 전환의 기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실전에 적용을 해보시면서 계속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실천을 해야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예시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을 내시면서 경험을 쌓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월등한 결과를 보이는 매매의 3가지 기준. 앞의 2가지 기준에 하나를 더할 것이 있다. 바로 요일 데이터이다. 매매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나는 최적의 매수 요일은 화요일과 목요일, 최적의 매도 요일은 수요일과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따라서 화요일에 매수해서 목요일에 매도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장 진입 조건 3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일 가격폭 대비 50% 이상 가격 상승. 둘째, 이 가격 상승은 시가 기준이다. 셋째, 화요일 즈음에 매수하고 목요일 즈음에 매도하라. 자, 여러분들, 저자는 이 기법, 이 3가지 조건이 60년간 매매하고 연구하고 지켜봐왔던 모든 매수 타이밍 포착 기법 가운데 가장 수익이 좋고 일관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책에서 월등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한다 라고까지 강조했던 기법이고요. 자, 이 기법의 장점은 매수 타이밍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17살짜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17살짜리가 이걸 활용해서 투자 대회에서 우승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뒤에서 저자의 이야기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때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3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서 언급한 숫자들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누군가는 5일 평균 가격 변동폭을 기준으로, 누군가는 60% 이상의 변동폭 증가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기법이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이런 기준이 의미 있는 것은 매매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말한 3가지 조건을 사용한다면 다른 단기 트레이더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월등한 성과를 내리라 장담한다.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매매하지 않게 되면 거래 횟수가 줄어들어 성공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매매 요일은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 투자자님도 강조했던 사안입니다. 남석관 투자자 역시 월요일 매수, 목요일 매도를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쩌면 에이 설마 요일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자는 이 매매 요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책에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대가들이 강조하는 것이니까요. 기억해둘만 하겠죠? 17. 추세의 유효기간. 폭발적 변화가 시장 추세를 만드는데 대다수 시장에서 이런 추세는 1에서 5일 동안 유지된다. 우리는 폭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과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폭발적 시장 변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18. 폭발의 원인, 뉴스. 추세 변화의 신호, 폭발적 변화의 원인은 내가 거의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폭발적 변화의 원인은 뉴스다. 그러나 뉴스의 기초에 매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뉴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순식간에 변한다. 둘째, 우리는 가장 늦게 뉴스를 접하는 계층이다. 셋째, 어떤 뉴스가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넷째, 누군가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인다. 즉, 뉴스를 보고 움직이면 늦다. 19.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가 뉴스를 보고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면 대체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 내가 주목했던 것은 투자 심리이며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표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바탕으로 윌리엄스 %R 지표를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윌리엄스 %R 지표 상당히 생소한데 네이버 금융에 봤더니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삼성전자의 윌리엄스 %R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시느냐면요. 보조지표 가서 여기 맨 아래에 윌리엄스 %R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면 요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고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윌리엄스 %R이라고 해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매수 타이밍 잡는 두 번째 지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될 때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파란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요 초입, 요 선, 요 마이너스 80% 선을 넘어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때 투자를 잘 했다라고 하면 상승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낸다고 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역시나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유용한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만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20. 부정적 신호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신호. 일반인들이 차트에서 포착한 부정적 신호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신호일 때가 꽤 많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락 장악형의 경우 대부분의 책에서는 강력한 매도 신호로 본다. 하지만 내 경험상 하락 장악형은 추세가 강력하게 상승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한 걸음 더 나간다. 이게 시가가 하락 장악형 발생 종가보다 낮을 때 매수하는 것이다. 시가가 종가보다 낮다는 것은 역시 부정적 신호지만 긍정적 신호일 때가 꽤 많다. 이 방법으로 거래했을 때 약 85%의 확률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이 패턴은 주식, 선물, 채권, 개별 종목, 시장 지수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하락 장악형 패턴은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하락 장악형 패턴이 형성된 날에 하락 마감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으면 겁먹지 말고 매수할 준비를 하라. 자,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세 번째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적중률 85% 기법이고요. 최적의 타이밍 확신을 얻는데 활용 가능한 기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은 하락 장악형이 발생되었을 때고요. 이 하락 장악형이라는 것은 당일 고가가 전일 고가보다 높고 당일 저가가 전일 저가보다 낮으며 종가가 전일 저가보다 낮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조금 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길 시가가 전일 종가 아래에 위치할 때, 그리고 언제 매수하느냐, 이길 시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하락 장악형이라는 건요, 이렇게 캔들이 나왔을 때 이 음봉 캔들이 요 앞에 캔들을 장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거든요. 자, 고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저가가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대 음봉은 매도 신호로 활용이 되는데 저자는 바닥 부분에서 하락 장악형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리고 이게 시가가 이 장대 음봉의 종가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매도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꽤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때가 많으니까 요 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다른 기법들과 함께 활용을 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얻는데 확신을 갖는 기법으로 사용을 해라 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는 거니까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21. 추세와 타이밍. 타이밍의 핵심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시점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다. 상승 추세의 초입에 매수, 하락 추세의 초입에서 매도하는 것이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추세에 대한 이해와 변곡점에서의 특징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22.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는 말의 의미. 떨어지는 칼이란 하락 추세를 말한다. 가격 하락이 추세를 형성하면 계속 하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가격의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가격 하락이 멈추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조한 추세 반전의 신호등을 활용하여 상승 추세의 초입인지 확인하고 매수에 나서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호가 없다면 매매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애매한 저점에 돈이 묶이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23. 부자는 크게 베팅하지 않는다. 똑똑한 부자는 단번에 크게 베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반면 초보자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단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혀 무턱대고 베팅하다 결국 빈털터리가 된다. 투자 결정은 본질적으로 무작위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부자들은 알고 있다. 부자들은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안다. 부자들은 괜찮은 투자 한두 건을 찾아 적절한 금액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낸다. 24.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 초보자는 기회다 싶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덤비는 경향이 있다. 기껏 매매 규칙을 세워놓고 거액을 판돈으로 턱턱 내놓는다. 초보자는 아드레날린이 고농도로 발산되는 상황을 원하기 때문이다. 고수는 기다릴 줄 알고 매사에 신중하다. 그들은 이익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손실에 크게 낙담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원칙이 100%가 아님을 인정한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맞을 때 많이 먹고 틀릴 때 적게 잃으려고 부단히 애쓴다. 25. 질 때가 아니라 이길 때 더 힘을 내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래의 규칙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손실이 날 때 판돈을 올리고 이익이 날 때 판돈을 줄인다. 그들은 성공이 실패로 변할까봐 두려워한다. 반면 성공한 사람은 이익이 나는 쪽에 더 힘을 쏟는다. 성공은 반복하고 실패는 줄이려고 노력한다. 성공하려면 성공했다는 이유로 멈춰선 안 된다. 이익이 날 때 더 힘을 내라. 26. 그냥 해라. 수익 나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대로 그냥 해라. 두려워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해라. 인류 트레이더의 성공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그냥 했다. 27. 용기, 배짱이란 매매로 파산하거나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든지 벌 수 있다고 자만했고 돈을 함부로 굴렸다.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용기와 배짱은 두렵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두렵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자신감이 있기에 두렵지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자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억하라. 적당한 두려움과 자신감에서 용기와 배짱이 나온다는 것을. 28. 자금 관리, 매매 왕국을 지배하는 힘. 이번 장의 내용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정보라 하겠다. 이제 읽게 될 내용은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조언이라 생각한다. 이제부터 2,000달러 정도의 소액을 투자해 4만 달러 넘게 벌고 1만 달러를 투자해 11만 달러를 또 1만 달러로 11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사용했던 공식을 설명하겠다. 가상매매가 아닌 실제 결과다. 자금관리 기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삼류 투자가로 남을 뿐이다. 여기서 조금 이익을 냈다가 저기서 조금 손실을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 절대로 큰 돈을 모으지 못한다. 매매의 세계에서 큰 돈을 벌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들어가고 그 유리함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매매에 투여할 자금 규모에 대해 일관되고 타당성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기억하라. 성공한 매매로는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정도겠지만 적절한 자금 관리를 통한 성공적 매매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29. 수익혁명. 켈리의 공식을 활용하면 투자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나는 이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계좌를 엄청나게 불릴 수 있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과가 좋아서 투자 대회에서 퇴출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는 혁명이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질수록 투자 비중은 늘어났고 엄청나게 모았던 자금은 한순간의 실수로 단번에 날아갔다. 그렇다. 켈리의 공식은 치명적 단점이 있었던 것이다. 30. 단점 보완. 나는 수년의 노력 끝에 좀 더 안정적인 공식을 고안해냈다. 계좌 잔고 곱하기 위험 비율 나누기 최대 손실액은 1회 투자 주식수. 이보다 정교한 공식이 존재하리라 생각하지만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방식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본인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면 위험 비율은 5% 정도로 하라.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10에서 12%가 적당하고 나 정도 된다 싶으면 15에서 18%로 하라. 나는 이 방법을 통해 부의 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건넸다. 자, 여러분들. 이 자금 관리 방법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고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조언이다. 그리고 다른 트레이더가 강조하지 않지만 이 자금 관리를 활용해야지 이 꽤 많은 돈을 막대한 돈으로 불릴 수 있다. 짧은 기간에 계좌를 엄청나게 불렸던 원동력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좌 잔고에다가 위험 비율의 기준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것을 최대 손실액으로 나눴을 때 1회 투자 주식수, 1회 투자 규모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 투자할 때의 최적의 규모를 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계좌에 500만 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위험 비율은 평범하게 10%로 계산을 하고요. 최근의 최대 손실은 1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 주식수는 5주가 계산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5주를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5 규모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자신의 투자 규모를 제한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남석관 투자자님의 수익을 인출하라 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저자가 정말 강조한 거니까요. 요건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투자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불려서 엄청난 부를 일구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법 역시 책을 통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딱 이렇게 느꼈습니다. 참 보물 같은 책이다 라고요. 이 책이 왜 지금 번역됐는지 의문이고 이제라도 번역되어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책에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지 못한 주옥 같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보다 저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자는 책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과 실천의 결과이다. 저는 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성공은 짧은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을 터득하는 재능이 아니라 1시간짜리 긴 영상을 보고 실천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자질이 좋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이 영상을 실천하셨다면 더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10억 계좌는 절대 꿈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이미 현실일 것입니다. 대신 꼭 배운 것을 실천하려는 노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 공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